네, 안녕하세요. 제 20년 1, 2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홍조류에 관련해서 나왔네요. 홍조류는 어디에 해당되죠? 해조류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해조류는 우리 뭘로 나눠집니까?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로 나와잖아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로 나눠져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이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뭘 나타내요? 예, 색소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홍조류의 특징은 뭘까요? 얘는 바로 광합성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어떤 색의 홍색의 보조색소를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뭐를 이 각각의 색소를 해주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홍조류에 속하는 건 바로 뭐다? 여기 3번 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 작업장에서 식품 안전관리 기준 해썹 또 나왔네요. 해썹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물리적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해썹은 어떻게 나눠져? HA와 CCP로 나눠집니다. 해썹은 HA랑 CCP를 통합해서 우리 해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위해 요소가 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중점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해썹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점 관리 기준에는 우리 다르지만 뭐가 있어요? CCP, 미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직한 것을 지정하는 중점 관리를 하는 CCP-B가 존재하고요.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CCP-P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랑 미생물학적인 걸 같이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CCP-BP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 CCP-P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물리적인 건 바로 뭐가 있을까요? 3번 돌조각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모에 의해서 이용되는 유기질소원은 나왔습니다. 효모나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질소원과 탄소원이 필요합니다. 질소원, 탄소원. 그래서 우리 미생물이나 효모를 자라게 해주는 배지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질소원과 탄소원으로 각각 첨가해서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 중에 우리 효모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서 그러면은 효모 사용 배지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겠죠? 정답은 뭐가 된다? 1번 펩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헤테로캐리오시스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단어 정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단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말로 하면은 편해요. 이질핵 형성균이래요. 핵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이질적인 서로의 핵이 만나서 형성이 된대요. 자, 요거 그대로 말 풀어서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1번 접합으로 한 균사의 핵과 다른 균사의 핵이 공존합니다. 바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우리 곰팡이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곰팡이에서 핵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균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균사가 퍼지는데 균사와 균사가 만나서 뭘 했을 때만 접합을 했을 때만 어떻게 여기 있는 균사와 저기 있는 균사의 핵이 각각 다른 핵이 서로 만나서 접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핵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이질핵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해당된다? 얘는 곰팡이에만 해당되는 현상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돌연변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볼게요. 돌연변이는 우리 바로 뭐래요? 우리 사람이 구성되는 데는 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어떻게 무슨 A, T, G, C 이렇게 돼 있고 뭐 C, C, T, G 이런 식으로 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몇 개씩 해석을 해줘요? 세 개씩 잘라서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우리의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다운증후군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염기애가 하나가 결손이 되거나 치환이 되거나 아니면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 이런 유전적인 결함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돌연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돌연변이와 변이원 처리에 의해서 인공돌연변이가 있다. 맞죠?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기를 낳는데 우리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죠? 자연적으로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발생을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고요. 변이원 처리해서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돌연변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의 변화이다. 맞죠? 여기에서 이게 하나가 염기가 결손이 되거나 치환이 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돌연변이의 원인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염기 변화의 배열 변화의 방법에는 첨가, 결손, 치환 등이 있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뮤테이션은, 자, 이거 이름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포인트 뮤테이션은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이 염기 구조의 하나의 포인트가 결손이 되는 거, 이게 하나가 변하는 걸 우리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프레임 시프트에 의한, 프레임 시프트는 바로 뭐예요? 우리 DNA는 몇 개씩 구조되어 있다고요? 3개씩 잘라서 해석을 해서 전환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읽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프레임은 바로 염기가 3개씩 시프트 된대요. 어떻게 옮겨 다닌대요. 그런 변이에 의해서 비복기 돌연변이가 되기 어렵다 했는데, 자, 하나만 바뀌는 거랑 3개랑 동시에 바뀌는 거랑, 여기에서 백뮤테이션은 바로 뭘까요? 백뮤테이션, 뮤테이션이 다시 백한데요. 염기가 다시 한번 변환이 됐던 게 다시 제자리 염기로 치환이 된대요. 그 과정을 우리 백뮤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자, 하나만 바꿔주는 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편할까요? 3개의 프레임이 바뀐 게 원상복귀가 되기가 편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반응은 생화학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아미노애시드의 생성에 가는 것입니다. 자, 최종 생성물이 P3를 얻고자 할 때 어느 영양 요구주가 가장 적합한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 있어요. 영양 요구주입니다. 영양 요구주는 바로 뭐냐면요, 어떠한 생물체를 내가 A라면은 A라는 생물체를 생산할 수 없게 하는, 이거의 생장이 필요한 필수 화합물, 유기화합물을 우리 영양 요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P3를, P4를 생성하려고 그래요. P4의 영양 요구주라는 말은 P4를 생성할 수 없게 하는 영양 요구주다,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여기서 뭘 물어봤대요? P3를 얻고자 하면은 어떤 영양 요구주가 가장 적합한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뭐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거는 얘를 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생성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글루코즈가 분해가 됐어요. 이게 P1이 생성이 되는데, P1은 P2랑 P4로 간대요. P2가 많아야지 P3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P2는 많게 해줘야 돼. 근데 영양요구주 어떤 거를 막아줘야지 그럼 P2의 생성이 많아져요? P4의 생성이 없어져야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없어져야지 P2가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뭐다? P4의 영양요구주가 있다면, P4 영양요구주가 있다면 얘네는 P4를 생성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게 막아집니다. 정답은 P4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지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파지는 바로 뭐예요? 우리 세균에만, 미생물에만 특이적으로 기생하게 되는 바이러스를 우리 파지라고 합니다. 자, 세균에 기생을 해서 살아간대요. 그러면은 세균이 이 바이러스가 적절히 잘 살아가는 세균이 존재하는 건데, 자, 얘를 없애고 싶대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적절한지 본대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연속 교체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로테이션 시스템, 이 세균을 계속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 균을 계속 바꿔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세균에 특이적으로 기생을 한다 그랬는데, 얘가 기생을 할 수가 없겠죠. 한 군데에 정착을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자, 이거랑 살균을 철저하게 한다, 이거는 바이러스를 기생하지 못하게 하니까 살균은 맞죠. 내성균주를 사용해서 발효를 한다. 내성균주라는 거는 파지 내성균주예요. 파지가 기생할 수 없도록 내성이 있는 균주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내성균주라는 거는, 항생제 내성균주는 바로 뭐예요? 항생제라는 건 미생물을 억제하고 살균하고, 그러니까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 내성균주라는 거는 항생제가 듣지 않은, 항생제에 의한 내성을 가져서 항생제가
적절히 작용을 하지 않는 균주를 항생제 내성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거 제어해줄 때 항생제를 써주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항생제 내성균주가 점점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 균주들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서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항생제로 얘네를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성균주라는 건 뭐예요? 파지 내성균주, 파지를 감염시키지 않는 균주 당연히 맞겠죠. 생산균주를 한 종으로 제한한다. 이게 답입니다. 왜요? 파지라는 거는 세균에 기생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세균에 특이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계속 생산균주를 하나로만 사용하면은 이 파지가 감염되고 옆으로 이전되고 하기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파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균주를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4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8번 보겠습니다. 담자균류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은 나왔어요. 자, 우리 진핵세포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크게 보면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균계가 있습니다. 우리 미생물학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균계를 배우고 있죠. 그 균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조상균이 있고요. 담자균류가 있고요. 잔항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불안정균류가 있습니다. 잔항이 있죠. 불안정균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에 어떻게 속하게 되죠? 담자균류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요? 버섯과 효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섯과 효모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 어떤 동충하초는 여기 잔항균류에 들어가죠. 동충하초.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자가 있는 곰팡이류는 어디 들어갑니까? 조상균류와 잔항균류에 주로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담자균류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고르라고 하네요. 자, 담자균류의 가장 큰 특징 요거는 알아주시면 되겠죠? 담자균류에서 안 보이는 거는 바로 뭐다? 정낭이 있습니다. 자, 정낭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죠? 잔항균류에서 나타나는 잔항균류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곰팡이의 이 가근이 있는 것은 사실 이거 이름만 봐도 굉장히 찾기가 쉽죠. 자, 가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곰팡이 중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배지 밑에 배지를 놓고 거기에다 곰팡이를 이식해서 키우다 보면은 위로 이렇게 포자들이 퍼져서 나가는데 그 아래로 뿌리를 형성하는 걸 우리 바로 뭐라 그런다? 가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근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조상균류에서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조상균류 바로 뭐가 있어요? 무코석이랑 리조퍼스랑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근이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여기 리조퍼스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하로 영양 증식을 하는 효모 중에서 세포의 어디에서나 출하가 되는 다극 출하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효모는 주로 출하로 증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보통은 효모는 뭘 해요? 무성 생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죠. 같은 효모가 어떨 때는 유성생식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성생식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뭘 한다? 무성생식을 하는데 내가 뭔가 극한의 환경에 있거나 생식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유성생식을 하고요. 이 무성생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무성생식은 출하법, 분열법, 그리고 출하분열법 둘 다 같이 하는 출하분열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하 중에서는 바로 뭐가 있어요? 다극출하가 존재하는 거죠. 다극출하는 어떻게 하는 거다? 세포의 어디에서나 출하가 되는 걸 다극출하라 그래요. 보통은 어디에서? 한쪽에서만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모를 관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효모에 출하를 하는 흔적인 출하흔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출하흔이 있는지 관찰을 하는 게 효모의 여부를 관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속하는 미생물들은 각각 특징적으로 출하를 하는 미생물도 있고
분열법을 통해서 분열을 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요거의 특징이 아래 나와 있죠. 어떤 균주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사카로마이세스 속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전분을 효소로 해서 포도당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미생물의 효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골랐어요. 자, 여기에서 포도당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효소를 고르래요. 이 문제 되게 쉽죠? 포도당 바로 뭐예요? 전분,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뭐죠? 일단 지어줄게요. 프로테아제는 뭐예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럼 프로테아제 지어주면 되고, 또 프로테아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지어주면 되고, 그리고 트랜스글리코시다제는 바로 뭐다? 포도당을 섬유질로 바꿔주는 효모입니다. 우리는 포도당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효모가 아니죠.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효모를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럼 정답이 되는 건 바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밀레이즈와 글루코스 아밀레이즈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포도당을 제조해주는 효소는 맞아요. 근데 그 차이가 존재하죠. 전분은 어떤 결합을 통해서 써요? 알파 1사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기도 하고, 대로 알사 1,6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격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쭉 이렇게 일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바로 얘는 뭐예요? 알파 아밀라제는 알파 1사 결합을 임의로 절단해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파 아밀라제라고 해줍니다. 듬성 이렇게 긴 전분 가지가 있으면은 듬성 잘라주는 것을 알파 아밀라제라 그러고, 자, 이 글루코아밀라제는 바로 뭐예요? 알파 1사 결합과 알파 1,6결합을 순차적으로 잘라주는 것을 우리 글루코스 아밀라제라고 해줍니다. 자, 두 개 차이 기억하세요. 얘는 알파 1사 결합을 무작위적으로 절단을 한다. 얘는 알파 1사와 알파 1,6을 순차적으로 절단을 해준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ATP를 소비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9배의 역행하여 용질 분자를 소용하는 방법은 이라고 문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요 확산의 뜻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단순 확산은 뭐예요? 우리 두 개의 물이 농도가 다른 게 여기 이렇게 다공성의 판이 있고, 여기가 고농도가 있고 여기가 저농도가 있어요. 단순 확산은 그냥 확산을 뜻합니다. 높은 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걸 우리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뭘 한대요? ATP를 소비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역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1번은 아니겠죠. 자, 근데 ATP를 쓰는 거는 그러면은 능동수송은 봐요. 능동적으로 간다. 능동적으로 간다는 건 내 에너지를 소비한다. ATP를 쓰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능동확산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최초의 세균수는 A고 한 번 분열을 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세균이 있습니다. 최적의 증식 조건에서 30시간 배양을 한대요. 자, 한 번 분열하는데 뭐가 돼요? 분열을 하니까 2배로 분열을 하겠죠. 자, 이에 N승계로 미생물은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N승이 몇 개가 증식하나 볼게요. 30시간을 배양하는데 한 번에 3시간이 걸리는데 몇 번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번 분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초기 세균수가 어떻게 2의 N승계만큼 분열을 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너무 대표적인 어떤 거? 호흡을 하는 공간입니다. 크로모솜을 뭘 뜻해요? 염색체를 뜻하는 거죠. 자, 리보솜이 바로 뭐다?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장소가 바로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일반적으로 간장이나 된장의 숙성에 관여하는 내삼투압성 효모.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의 그 최저 수분 활성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세균이 0.95, 곰팡이가 뭐라고 썼네요? 곰팡이가 되고요. 효모가 0.88이 되고 곰팡이가 보통 0.8의 최저 수분 함량에서 생식을 생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내삼투압이래요. 여기에 내성을 가졌대요. 그럼 얘보다 더
최저의 더 낮은 수분 활성에서 생육이 가능하겠죠. 자, 이때 보통 애들은 언제 0.6까지 생육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미생물의 생육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생물의 생육곡선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죠? 자, 보시면은요. 유독이 있고요. 대수적으로 미생물이 증가하는 대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 사멸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 뭘로 나타내요? 미생물의 대사 산물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미생물의 수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 한번 볼게요. 배양 시간에 따른 결과를 균수를 측정을 하고 배양 이건 바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뭐에 따라서 균수에 따라서 배양 시간에 따라서 하고요. 세미로그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자, 이거 어떤 값이냐면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로그 값이에요. 세미로그를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생물은 2의 1승계로 증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이라고 봅시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1, 2, 3, 4가 여기서 기어다니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얼만큼 증식하는지 일반 숫자로 나타내면은 이 배수로 나타내면서 이 위에 있는 끝 지점에 여기 있는 정직의 수치가 너무 커서 아래에 있는 수치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10에 1승, 10에 6승, 10에 7승 보면은 승수로 보면 여기에서 증가 구간이 더 크지만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거 한 배 늘어난 게 수치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몇 배가 증가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은 세미로그로 표시합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온도의 변화에 따른 미생물 수 변화? 아니죠. 시간에 따른 균수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포자의 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뭐다? 균수입니다. 미생물 대사 선물도 아니고 균수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7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미생물이 알코올을 발효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EMP와 ED 경로가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주로 뭐만 알고 있어요? EMP 경로만 알고 있어요. ED 경로까지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나왔네요. 왜 그러냐? ED 경로는 바로 뭐예요? 어떠한 특정 미생물에 의해서 알코올을 뭘로 바꿔줘요? 에탄올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 효율이 엄청나요. 약 98%의 에탄올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주류 발효를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주로 알려져 있지 않고 EMP 경로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맞겠죠. 자,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미생물 세포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두 분자의 ATP를 생성한다. 자, 그럼 우리 이 EMP 경로 한번 볼게요. 뭐를? 포도당 글루코즈 한 분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뭘로 바꿔줍니까? 처음에는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로 바꿔줘요. 피루베이트로 바꿔줍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생성이 되죠? 두 개의 ADP가 들어와서 뭘로 나가요? 두 개의 ATP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루베이트 우리 알코올 발효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대사 선물은 뭐가 돼야 돼요? 알코올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피루베이트 바뀌어야 되겠네? 뭘로 바뀝니까? 두 개의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알데하이드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도 그냥 바뀌지 않죠. 뭐가 빠져나가요? 피루베이트가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뀌려면은 분자 구조식 생각하시면은 두 개의 CO2가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최종 대사산물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알코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또다시 뭐가 돼요? 알코올이 두 개의 에탄올이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서로 산화와 환원 반원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NADH가 들어와서 NAD가 피가 빠져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MP 경로입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효모가 알코올 발효하는 과정에서 아황산 나트륨을 적당량 첨가하면은 알코올 대신 글리세롤이 축적되는데 이 경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떤 경로예요? 글리세롤이 축적되는 글리세롤 발효 경로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MP 경로에서 생성되는 피루베이트는
디탈탄산 됐죠? 탈탄산 돼서 뭐가 돼요? 알세트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로? 에탄올로 환원이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EMP 경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세포의 현막과 점질층의 구성물질. 우리 여기서 점질층의 구성물질 하면은 헷갈려요. 뭐랑? 펙틴이랑 무코다당류랑. 근데 펙틴은 어떻게? 과일 내에서 존재하는 펙틴은 다당류입니다. 정답은 1번. 뮤코다당류가 되겠네요. 자, 79번 저온살균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완전히 살균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완전히 살균하는 방식은 우리 멸균해준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가열이 강하면 품질 저하가 현저한 식품에 이용이 됩니다. 그죠? 가열이 심하게 되면 품질 저하가 사실 올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영양 성분에서는 고열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저온살균은 이게 영양 변화가 큰 애들에서 사용이 되죠? 맞습니다. 저온살균의 현기 상태가 유지되면은 고염 식량 등의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미생물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최소한의 온도가 살균에 적용이 됩니다. 최소한의 온도 통상 100도씨 이상 넘어가면 뭐가 돼요? 멸균이 됩니다. 멸균 주로 몇 도에서? 121도에서 진행이 되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효모를 분리하고자 할 때 배지의 pH로 적합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효모의 생육 특성을 봐주시면 되는데 효모는 어떤 특성을 가져요? 중홍균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약산성에서 잘 생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효모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배지에는 주로 PDA 배지를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효모를 같이 자라면서 효모를 자라게 할 때 플러스 뭐를 한다? 약간의 타타릭 애시드를 첨가해서 약간의 약산성을 만들어줘서 배지를 조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중온의 약산성.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